근데 이제 대선에서 당선 확률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오를 확률이 있거든요. 오, 재미난 얘기인데요.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네. 4% 이상으로 맞아요. 튀었기 때문에 비중확대의 기회다라고. 그렇죠. 안녕하세요. 쌤클래스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쌤클래스가 재미난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쌤클래스 채권과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요. 저희가 처음은 아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자산운용 한윤지 연구원입니다. 한윤지 연구원님이 쌤클래스에서 금리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관련된 링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죠? 네, 5월에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채권 ETF나 펀드 보유자분들이 고통을 호소하시던 시기였습니다. 그게 1인이 저예요. 네. 그때 이제 저도 기억나는 게 그때 경기 상황이나 네. 미국의 경기 상황이나 경기 침체 가능성, 둔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9월에는 인하할 거다. 네, 맞아요. 그래서 9월에 인하할 거니까 한 두세 달 전쯤에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을 거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용기를 얻어서 계속 홀딩했거든요. 근섬으로. 네, 근데 우리 예상이 어떻게 됐죠? 대부분 맞긴 했습니다. 네. 금리도 많이 내려왔고요. 네. 다만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금리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때 네. 5월 대비해선 여전히 많이 낮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25bp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50bp 인하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지만 네. 50bp 인하를 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50bp 인하에 대해서 성격을 해석하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나오는 해석은 보험성 인하다. 네. 경기 침체가 예상되니까 네. 미리 인하를 좀 큰 폭으로 한 거다라는 성격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경기 상황은 매우 좋은 상황이고 이 좋은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컷 인하를 한 거지 경기가 침체에 접어들어서 비컷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죠. 명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금리 인하를 했단 말이죠. 근데 네. 금리 인하의 성격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경기가 침체할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를 한 경우 네. 그리고 경기가 정말 침체인 국면에서 금리 인하를 한 경우 이건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일단 침체로 접어들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한 경우는 네. 아시다시피 2001년 닷컴 버블 때나 그리고 리먼 브러더스 사태. 네, 침체가 아직 안 왔는데 보험성으로 인하를 하자라고 했던 경우는 가장 최근에 2019년에 인하를 했던 것이 보험성 인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을 때 금리 인하를 한 경우에는 금리 인하 효과가 좀 있었나요? 침체가 이미 시작한 직후에 있었던 비컷 인하는 오히려 더 심한 경기 하강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소비자들로 하여금 침체를 연준이 인식했다라는 시그널로 보여졌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이제 보험성으로 2019년에 인하를 했을 때는 인하를 하고 나서도 계속 경기가 잔잔히 좋았던 흐름을 이어갔었어요. 결국은 지금은 후자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먼저 네. 꺼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이상과 같이 우리가 리뷰는 한번 해봤단 말이죠. 25bp냐 50bp냐 그 부분만 좀 차이가 났지만 우리 네. 예상대로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많을 거거든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향후 긴축액 네. 그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준이 지금 자산 긴축을 하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와 자산 긴축을 당분간은 병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얘기인 게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은 통화 완화적 성격을 띠는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금리를 인하했다는 네. 얘기는 그만큼 돈을 많이 풀어서 돈의 네.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연준의 자산 긴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에 있는 돈을 흡수하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통화 긴축적인 성격과 완화적인 성격을 띠는 그 정책 두 개를 동시에 시행하는 거는 약간 경제학 이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너 짬뽕이 좋아, 짜장이 좋아? 나는 짬짜면. 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저는 연준이 자산 긴축을 함에 있어서 국채와 MBS 두 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 MBS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이 주담대를 바탕으로 만든 채권인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MBS 긴축을 하게 되면 주택담보금리가 올라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현재 부동산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침체는 막겠지만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좀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MBS 중심으로 약간 자산 긴축은 계속할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뭐 이따가 우리가 하는 얘기도 좀 할 텐데 한은의 가장 큰 고민도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의 양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가뜩이나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나 있는데 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거니까 그 부담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했던 거거든요. 그쵸. 미국도 비슷하다고 봐도 될까요? 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은 한국이랑은 좀 다르죠. 한국은 경기 펀더멘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그렇죠. 부동산 경기만 올라가고 있는 건데 네. 미국은 사실 고용지표 최근에 조금 망가진 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다 괜찮거든요. 고용지표가 망가졌다. 네, 망가진 게 맞나요? 고용지표에 대해서도 이제 네. 약간 해석이 엇갈리는 게 저도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이 9월 고용지표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 8월 고용지표를 예를 들어보면 네, 그때 고용지표가 안 나오면서 야 큰일 났다 그러면서 네. 위험자산 가격들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쵸.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가 오히려 좋게 나왔단 말이죠. 네. 9월에 살짝 반등하니까 네,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인하할 필요 없어. 뭐 이런 심리가 살짝 엿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9월 고용지표 하나만으로 이제 침체가 맞다 아니다를 따지기에는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긴 하고요. 좀 더 봐야 된다. 네, 근데 당분간은 이제 지표 불확실성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많이 흔들릴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금리 정책과 대치되는 자산 긴축은 얼마나 더 갈까요? 일단 이제 파월이 말한 대로 올해 연말까지는 국채와 MBS의 자산 긴축을 계속 병행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쯤 되면 국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자산 긴축보다는 QE, 그러니까 양적 완화 수준으로 돌아설 것 같고요. 근데 그 트리거는 뭐가 될까요?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그렇게 돌아설지 않을까요? 그게 보통 연준이 자산을 긴축하게 되면 민간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지준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 지준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단기 자금 시장에 불안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기서 지준금이라는 것은 지불 준비금의 약자로서 네. 은행이 항상 보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현금의 양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19년에 연준이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한 것도 이제 단기자금 시장에서 민간은행들의 지준금이 마르니까 단기자금 시장에 약간 불안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보험성으로 금리 인하도 하고 QT도 그만두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오면서 GDP 대비해서 민간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11% 밑으로 내려가면 단기자금 시장에 불안이 나타난다라고 여러 분석이 나왔고요. 내년 한 1분기까지 자산 긴축을 계속하게 되면 그 민간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GDP 대비 11% 밑으로 내려가게 돼서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분기 이후로는 이제 국채 자산 긴축은 중단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MBS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동산 가격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도 긴축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뭐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시기가 10월이니까 11월에 FOMC 있지 않습니까? 네. 11월 FOMC와 향후의 미국 기준금리 궤적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11월 FOMC에서 연속 비컷 가능성은 사실상 소멸된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 참가자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동결 가능성까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베이스 시나리오는 25bp나 베이비 스텝이나 정도가 가장 적정한 연준의 선택일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9월달에 너무 세게 이제 질러놨기 때문에 네. 바로 정책을 전환하기에는 이제 그 정책에 대한 그 민간 참가자들의 신뢰성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베이비 스텝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가 한 번 더 남았죠? 네, 12월에 한 번 더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연준은 9월에는 11월, 12월에 연속으로 25bp씩 인하를 한다고 말을 해둔 상황이긴 합니다. 그 점도표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올해까지는 점도표대로 움직일 것 같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물가가 뭐 급격하게 올랐다든지 뭐 이런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뭐 점도표대로 25bp, 25bp 합치면 올해 나머지 한 50bp 정도 인하를 할 거다. 네. 주식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을 주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채권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나요? 체린이. 네. 네, 체린이라고 불리는데 체린이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야, 그러면 한국 금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금통위에서 한국도 금리 인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한국 금리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에서
3.25%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의 물가나 경기만 보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담대 이렇게 늘어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이제 8월까지는 주담대가 많이 늘었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이제 9월 들어서는 주담대가 약간 줄어드는 모양새고요. 그거는 그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하는 입장에서도 그 대출 같은 경우에는 네. 금리 동결을 지속함으로써 네.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금리가 높았잖아요, 연초부터. 네. 그런데도 주담대는 계속 늘었습니다. 그럼 이제 동결을 계속함으로써 주담대를 줄일 수 있느냐라는 것에는 약간 의문이 생긴 것 같고. 이제 퀘스천 마크가 드디어 생긴 거군요. 네, 은행단에서 이제 총량 규제를 해서 네. 주담대를 줄이는 게 맞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컨센인 것 같고, 네. 경기와 물가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이나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이 약간 주춤하니까 하는 입장에서는 인하의 배경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물가는 발목을 잡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미국 시간에 네.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유가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금배추, 네. 네, 배추 가격이 뭐 소고기 가격보다 더 비싸다. 네. 네, 금배추 얘기가 나오면서 또 물가를 자극할 만한 요인들이 생겨났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물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약간 통계적인 그 테크닉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9월의 물가는 작년 9월 물가 대비 얼마나 올랐나예요. 근데 배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도 비쌌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로 하면 그렇게 높진 않다. 9월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도 2%보다 훨씬 밑으로 찍었잖아요. 1.6%를 찍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가나 뭐 채소 가격 좀 오른다고 해도 네. 2% 초반 정도에선 버텨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은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큰 발목을 잡았던 주담대가 줄고 있고, 그리고 물가도 YOY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물가가 올라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물가 부담도 없으니까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그러면 어느 정도 폭으로 인하를 보고 계시나요? 네,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튼 2번 연속 이제 25bp 인하를 하기에는 약간 부담일 수 있습니다. 뭐가 부담일까요? 일단 한해는 미국 대비해서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크지 않아요. 미국은 5.5에서 시작하는데 한해는 3.5에서 시작하잖아요.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좀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 2번 인하를 하기에는 약간 부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연간으로 보죠. 뭐 연간으로 봤을 때는 25bp,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50bp 정도, 네. 그 정도의 금리 정책을 쓸 거다. 네. 그 정도로 예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근데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실제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위험자산, 좀 주식이 많이 빠졌던 그 사례가 엔캐리 청산이었고, 엔캐리 청산 얘기의 시발점이 일본 BOJ의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일본의 신임 총리가 이시바 시게루로 됐단 말이죠. 네. 이 사람의 성향, 이 사람의 금융 정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총재의 성향도 그렇고 전반적인 이제 물가나 경기 상황도 그렇고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을 올해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엔캐리 트레이드와 같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너무 괴리되면 안 돼서, 그쵸. 미국은 이제 비컷 인하를 했는데 일본은 인상을 하게 되면 또다시 엔캐리 네.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이제 BOJ가 추가 인상을 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이 눈치 주나요? 미국이 눈치를 준 건 아니고 일본이 눈치를 받은 거죠. 네.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는 어렵고 네. 내년 초쯤에 한 번 더 인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 내년에는 한번 일본발 금리 쇼크에 대해서 네. 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시장은 내성이 생겼을까요? 저는 이미 내성이 생겼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 이미 인상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일시적으로 시장에 쇼크가 있었고 네. 결국엔 다시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금리의 절대 레벨만 볼 게 아니라 네. 금리 레벨 차이를 좀 본다면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그때면 어느 정도 좀 많이 좁혀든 시기일 네. 테니까. 네, 네. 이미 내성이 생길 거다라고 네네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내 미국채 30년 ETF 또는 내 한국 30년 국채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떤 채권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그때 5월에 말씀드린 게 이제 5월에 사서 9월에 팔면 수익률이 그렇죠. 좋을 거다라는 네.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미 9월에 이제 금리 저점을 찍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는 더 이상 먹을 룸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맞아요. 대부분의 채권 애널리스트들이 다 그런 네.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다시 10년 금리 기준으로 4% 위로 네.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4% 이상에서는 다시 비중 확대 기회로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처음에 이 컨텐츠를 기획했을 때 당시만 해도 우리의 채권에 대한 투자 의견은 중립이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시점으로는 저희가 이제 고용지표 한 번 잘 나왔다고 해서 경기가 계속 호조로 갈 거냐는 약간 의문인 것 같아요. 일단 맞아요. 연준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서도 GDP 성장률의 상방 위험이 크냐 하방 위험이 크냐라는 서베이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하방 위험이 크다는 그 위원회 수가 7명이고 상방 위험의 수는 1명밖에 없어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경기가 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갔지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는 결국에 다시 4%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혼동돼서는 안 될 게 정책금리라는 것은 각국 중앙은행이 이 정도 가이드로 잡는 거고요. 정책금리와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채권금리 즉 시장금리는 일치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의 레깅도 발생하고 네. 선행하는 효과도 발생하고 또는 후행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 남은 FOMC에서 25bp 이나 할 거라면 언제쯤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게 좋을까요? 곧 대선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오를 확률이 있거든요. 재미난 얘기인데요. 네, 일단 트럼프는 감세 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감세를 하게 되면 채권을 발행해서 정부가 쓸 돈을 조달해야 되니까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금리는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죠. 트럼프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상승을 야기하는 공약들입니다. 그러면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네. 트럼프의 반대 선상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래서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 상황을 유지하는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일시적으로 금리 튀겠지만 어쨌든 금리는 경제적으로 물가나 경기 상황을 따라가는 지표이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하락할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확률이 올라가는 날 그런 날이 약간 비중 확대의 기회 아닐까. 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정리는 good is bad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good is bad라는 건 이제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네. 경기가 이제 침체가 아닌 거 아니야?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채권 금리가 오르는 현상입니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 시장은 안 좋은 거죠. 최근의 현상이 good is bad라고 봐도 되겠죠? 네. 네. 그래서 good is bad 저희도 지금 한윤지 연구원님의 말을 잘 뜯어봐도 고용지표 요번에 잘 나온 게 일시적일 수 있으니까 좀 더 지표를 보자라는 말씀을 살짝 하셨거든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good is bad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어찌됐건 미국은 9월 FOMC에서 50bp B컷 인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도 베이비 스텝으로 25bp씩 두 번 더. 네. 그러면 총 올해 연간 100bp 인하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5.5에서 이제 연말이 되면 4.5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해리스 놓고 봤을 때 트럼프면은 금리가 올라갈 테니까 채권의 부정적. 네. 그리고 해리스는 지금 수준.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세 번째는 그러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은 일단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올해 한 번 정도 25bp 인하고요. 네. 좀 지표가 많이 안 좋게 나오면 25bp 연속으로 두 번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에 비해서 금리 레벨 자체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인하 여력이 크지가 않고 그래서 처음 한 25bp 정도 인하. 근데 뭐 경제 지표가 더 나쁘게 나온다면 25bp 한 번 더 인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드리겠고요. 그러면 뭐 어찌 됐건 지금 시장 금리가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4%대까지 다시 왔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장기채 중심으로 투자해도 좋은 시점이다. 네. 그리고 투자할 만한 ETF는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타겟 커버드 콜 ETF가 있고요. 월배당 상품이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뭐가 좋을까요? 그 다음엔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ETF가 있습니다. 네. 뭐 두 ETF 다 미국채 30년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 금리의 움직임과 잘 맞고 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가 미국의 금리 정책, 그리고 한국의 금리 정책, 그리고 언제 채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적합한 채권 ETF까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네, 전반적으로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서 네. 다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다시 네. 점검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지난 5월에 한윤지 쌤이랑 찍었던 그 영상이 저는 채권 영상이어서 안 보실 줄 알았는데 은근히 많이 보셨어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만큼 채권 시장, 채권 ETF에 대한 관심이 커졌구나. 그리고 체린이들이 많이 늘어났구나. 체린이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채권 시장 네.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냥 이자는 쿠폰은 주식의 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 주식 가격은 채권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네. 사실 주식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어렵지 않은 상품인 것 근데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랑 채권 가격이 반대로 가니까 그 부분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쌤 클래스 계속 꾸준히 보신다면 다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쌤 클래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